자, 이제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를 위한 전력공학 자, 챕터 1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선로 단원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전선로는 우리가 크게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있죠. 바로 여기 공중에서 전선을 달아서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이걸 우리가 가공 전선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땅속으로 또 우리가 전선을 배치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지중 전선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이 가공 전선로에서 크게 보면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전선을 우리가 송전하려면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바로 이런 철탑, 송전탑을 이용해서 전선을 그렇죠? 달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바로 여기에 전선을 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으로, 그렇죠? 철탑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절연체 애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에 바로 전선을 매달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크게 이 녀석을 지지물 그리고 애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거기에 그렇지 3상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가공 전선로다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쪽에 우리가 3상을 이렇게 또 궁금했으면 뭐 저쪽 이쪽 오른편 말고도 왼쪽에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또 3상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데, 자,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써봤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송전 방식을, 얘는 1회선 또 이 녀석을 2회선, 그래서 이 전선을 3상을 2개의 회선을 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2회선 공급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 철탑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서 뭐 4회선 이렇게까지도 공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회선의 일단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은 지중전선로는 크게 어떤 의미냐? 바로 땅속으로 우리가 전선을 깔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자동차를 이렇게 가져다가 아니죠.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 도로에다가 여기에 바로 이 땅속이죠. 땅속에 바로 송전선을 이렇게 묻어서, 그렇죠? 묻어 놓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관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로식 지중 송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전화선도 이렇게 들어 있겠죠. 또 이 방식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을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그렇죠? 땅속에 큰 관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 수도관, 그렇죠? 하수관, 또 가스관 이런 것들도 함께, 그렇죠? 어차피 땅속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수도관이 이 가공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수도관, 하수관과 함께 이렇게 여기에 전선을 묻어서 송전하는 방식을 전력구, 전력을 공급하는 바로 통로, 그래서 전력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력구 지중 송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징은 이 전력구 지중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케이블을 써야 되겠죠. 케이블은 절연 성능이 매우 우수한 그런 우리가 전선을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녀석 가공 우리가 송전선, 이 녀석은 나전선을 쓴다는 거죠. 나전선.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나체라고 하듯이 그 나를 써서요 나전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송전선의 지중 가공전선로에는 나전선을 쓰게 되고, 여기에서는 케이블을 써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된다 그 얘기죠. 이 지중 송전선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또 우리가 뭐 고장 검색이라든가 또 수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다 파야 되니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은 다 이 가공 전선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다루는 것은 이 녀석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먼저 자, 전선부터 하나씩 살펴가 보는데요. 자, 전선은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전선의 구비 조건 어떤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바로 도전율이 클 것, 그렇죠? 전선이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낭비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비효율적이니까 도전율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비중은 작아야 될 것, 뭐 밀도, 비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중이 작다는 것은
이 전선 자체를 가벼운 걸 좀 쓸수록 좋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철답이 높은 것은 90몇 메타, 막 90m 이렇게 되기도 해요. 뭐 70m, 80m 이런 것도 있고요. 90m 어마어마한 건데 이 굉장히 긴 이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사실 무겁다면 이거 뭐 설치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막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달기도 하고 막 크레인 이런 걸 써서 달기도 하고 뭐 산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이 녀석들을 철탑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걸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 당연히 이 녀석이 잘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강도가 좀 좋아야 되겠죠.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 그 다음에 가요성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가공을 할 때 뭔가 구부러짐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K-팝 이런 가요가 아니라 잘 구부러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얘기지. 자, 내구성, 뭐 기계적 강도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 전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오래가는 그런 전선의 특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수리, 뭐 보수 이런 것들이 좀 덜 되도록 내구성이 좀 커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뭐 더할 나위 없은 말이죠. 없는 말이지.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그리고 신장률, 전선으로서 또 신장률 늘어나는 것들이 좀 클 것. 그래서 온도 이런 것 때문에도요. 여러분들 적절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은 전선의 이제 종류, 어떤 전선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가를 보면 먼저 피복, 절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크게 아까 얘기했던 나전선, 그 다음에 절연전선, 그 다음 케이블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나전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피복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도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선. 그리고 절연전선은 그렇죠. 이 전도를 위한 도체 바깥쪽에 이렇게 절연체를 우리가 입혀서 피복을 입힌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뭐 집에서도 쓰는 전선 이런 걸 우리가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케이블은 또 도체에 절연체를 하나를 입힌 뒤에 또 그 바깥에 또 한 번 더 그렇죠. 시스 또는 외장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를 입혀서 당연히 이 절연전선보다도 더욱 성능이 좋은 절연이 잘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지중전선로에서는 케이블을 쓰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치? 그래서 나전선은 절연이 안 돼 있어서요. 상당히 그렇죠? 가격은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송전선에서는 나전선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연전선은 피복이 이렇게 있어서 절연이 잘 되어 있고요. 얘는 배전선로나 옥내, 그쵸? 시설 내, 집에서 쓰는 그런 전선들이 바로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케이블은 역시 절연 성능이 매우 우수한 그런 전선이어서 얘는 뭐 지중 전선로에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선의 어떤 모양, 상태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으로도 구분하는데요. 자, 단선은 바로 한 가닥을 사용한다. 그 얘기죠. 한 가닥의 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전선이 어떤 전선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전선의 직경, 지름이 있죠. 지름의 길이를 나타내주면 단선이 몇 밀리미터짜리 단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단선 하나로만 되어 있는 전선, 뭐 나전선도 그렇죠. 이렇게 아까 피복이 없는 나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단선 이 경우는 바로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기적인 특성상 송전선로로는 이 단선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자, 연선은 뭐냐 그러면 연선은 얘랑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닥의 소선으로 얘가 뭉쳐져 있는 그렇죠? 그런 선을 우리가 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 연선이 어떤 연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몇 가닥이고 그 다음에 그 연선 이 단선 소선 하나의 직경이 얼마냐를 나타내면서 바로 n per d, n은 그 소선의 가닥수,
D는 그렇죠? 그 소선의 직경 이렇게 표현하면서 연선이 어떤 연선이다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연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전면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얘를 바라다 보면 바로 그렇죠? 중심의 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얘를 둘러싸면서 그 소선이 또 여러 가닥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게 되는 이런 연선을 우리가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보통 처음에 있는 이 한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0층이에요. 0층. 얘가 1층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바깥쪽 요거 한번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사실상 1층이 돼요. 1층. 얘부터 1층이야. 그 다음에 다시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녀석이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소선 한 가닥에 우리가 직경, 지름을 바로 small d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 이 전체, 이 연선의 전체의 직경 이것을 large d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 얘기지. 그래서 이 소선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0층은 당연히 몇 가닥일까요? 딱 보면 얘는 한 가닥이겠지. 한 가닥. 0층은 한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1층을 보면 1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6가닥이네. 그리고 2층을 한번 이 경우 살펴볼까요? 여기 D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잘 보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0, 6, 12. 그렇다면 이 규칙에 의하면 이 바깥쪽 3층, 3층에는 몇 가닥의 소선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6, 12, 그 다음 얼마? 6의 배수인 18개가 이렇게 배치되고 그 다음은 다시 6의 배수인 24개가 바로 4층 이렇게 배치된다는 걸 기억해 두면 편리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공식화한 것이 요건데 자 이거 0층은 한 가닥, 1층은 6, 12, 18, 24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요 녀석이 바로 2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n에다가 여기 스몰 n에다가 자 2를 대입해 보면 바로 2층짜리 우리 연선의 그 소선의 총수는 공식으로는 총수 n이 3n에 n 플러스 1 곱하고요. 더하기 1인데 이걸 외우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층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총 이 소선의 개수는 0층이 한 가닥. 그렇죠? 1층이 6가닥, 그 다음에 2층이 12가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보면 19가닥이 되죠. 그리고 이 공식에 의해서도 n 대신에 2를 이렇게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바로 6 곱하기 3, 6, 3, 18 플러스 1 그래서 바로 19개가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서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 이 공식을 우리가 묻는 문제가 나와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치? 요걸 기억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연선의 이 바깥지름을 우리가 D라고 표현하고요. 바깥지름 D는 공식에 의하면 역시 얘는 이때 바깥지름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2n 플러스 D가 되는데요. 이거 지워볼까요? 요 녀석은 사실상 이 홀수를 뜻해요. 우리가 보면 이거 외울 때 지금 이게 0층이고요. 1층은 거기에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치? 바로 3개가 되고 2층은 사실상 요 녀석이 2개가 더 늘어나니까 이 바깥지름이 총 5개의 연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 3개를 구성되기 때문에 3.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5가 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시 또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7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자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몇 층입니까? 얘가 1층일 때 1을 대입하면 3. 얘가 2층이잖아요. 2층. 2층일 때는 여기에 1을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여기 얘는 3층이잖아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n은 바로 그 층수를 뜻하고요. 거기에 바로 이 소선의 지름 D가 곱해지면 바깥 지름이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여기가 2mm짜리 하나의 소선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기 2층의 바깥 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그쵸? 5개가 되니까 5 곱하기 2mm 그래서 뭐 10mm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운다기보다는 이 녀석이 0층 1층일 때는 2개 늘어나니까 3개 2층일 때는 2개 더 늘어나니까 5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면 외우지 않고도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은 이제 공식 단면적은 그럼 뭡니까? 바로 이런 녀석들의 합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각각 소선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그쵸? 바로 이 소선 하나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이 녀석의 지름을 D로 잡았기 때문에 반지름은 뭡니까? 바로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 그래서 파이 R 제곱, 파이 반지름에 제곱한 것이 이 하나의 면적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얘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몇 개 있느냐? 바로 n개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소선의 총수. 그래서 이것이 소선 하나의 단면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소선의 총수를 곱해주면 그것이 전체의 단면적이 될 테니까. 그쵸? 요거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웬만하면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단일 연선과 연선에도 이제 단일 연선과 합성 연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일 연선은 한 가지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합성은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일 연선은 뭐 경동연선, 바로 구리로 이루어져 있는 연선이다. 그 얘기죠. 한 가지. 그래서 도전율은 높지만 무겁고 고가라는 거죠. 구리가 사실 상당히 고가예요. 구리도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자원이 거래가 돼요. 금도 매일같이 거래가 되면서 시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 구리도 상당히 고가예요. 그리고 구리가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이런 것보다는 무겁다. 하지만 도전율은 상당히 좋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런 구리의 특성이 있고요. 합성 연선은 자 강철로 되어 있는 그런 코어 중심을 강철로 만든 거에다가 바깥쪽을 알루미늄으로 구성시킨 연선이다. 그래서 얘를 ACSR 이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송전선을 바로 이 ACSR을 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바로 이런 연선인데 그 중에서 이 내부 코어 핵심이 되는 이 부분은 바로 강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바깥쪽에 이런 부분들을 알루미늄 선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ACSR.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송전선로에서는 이 ACSR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구리보다는 가볍죠. 그래서 비중이 적고 그렇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볍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람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동의 우려도 있다는 것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강선을 심어서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했고요. 바로 기계적인 강도도 비교적 알루미늄으로만 구성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장경간 우리가 송전선로나 또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도 바로 이런 ACSR을 쓰고 있다 그 얘기죠. 장경간이라는 것은 경간이 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긴 이 철탑 사이의 요 녀석에서도 상당히 유용하다. 비중이 적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도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ACSR을 주로 쓰고 있다. 그 얘기죠. 이번에는 중공연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중공은 가운데가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선 중에서도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이 내부를 비워놓고 이렇게 우리가 단선들을 소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선을 중공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녀석을 지지하려면 내부에서는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두기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중공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상당히 고전압 송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발생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내부를 비워놓고 그렇죠? 바깥쪽에만 소선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연선 이걸 우리가 중공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건 외국에서 아주 막 미국이라든가 중국
땅덩어리가 넓은 데서는 이걸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 안 쓰고 있다. 그 얘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이제 재질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자, 동선에는 구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동선. 그래서 우리 이걸 연하다. 그래서 연동선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건 뭐 전자기학에서도 또 회로이론에서 살펴봤었죠. 고유저항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58분의 1 오hm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됐었죠. 그치? 요거 뭐 전자기학과 회로이론에서 걸쳐서 두 번 또 살펴봤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 고유저항이 로가 바로 58분의 1이라는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경동선은 약간 딱딱하다 그런 의미죠. 구리와 얘는 SN 뭡니까? 주석이죠. 주석에 합금으로 비율은 뭐 높지 않지만 이 주석을 좀 섞어 놓으면 조금 딱딱해서 조금 더 기계적인 강도가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고유저항은 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 얘기죠. 고유저항은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요 값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고유저항 값은 얘보다는 큰 거지. 고유저항은 우리가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유저항이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전율은 연동선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유저항 값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치? 값은 분모가 줄어들었지만 실제 이 값은 얘보다는 큰 거예요. 그치? 분모가 작으면 더 큰 거야. 자, 그 다음 알루미늄 연선은 얘는 고유저항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35분의 1이었죠. 그치? 이것도 살펴봤던 내용이어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이번에는 자, 전선을 접속할 때, 전선을 이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선을 이어야 될 때가 있죠. 길게 그냥 한 가닥으로 가면 좋지만 짧아. 이렇게 짧은 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될 때, 그렇죠? 얘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접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냐? 바로 인장 강도. 그것을 기존 전선에 비해서 80% 이상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라고. 얘를 이었을 때 옆으로 잡아당겼을 때가 툭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의 받는 힘, 그걸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하고, 뭐 전선의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잡아당겼을 때의 버티는 힘이 원래 접속하기 전 그냥 하나의 전선일 때의 값보다는 80%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쵸? 얘를 접속했다고 그래서 전기 저항이 여기서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치? 열이 발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역시 충분한 절연 성능을 유지시키도록 하자. 당연한 보이네요. 그치? 이번에는 자, 흔히 짠돌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켈빈의 법칙을 우리가 배워보는데요. 바로 전선의 굵기가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막 전선을 굵게 만들어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적당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법칙을 우리가 켈빈의 법칙, 짠돌이, 그렇죠. 최대한 우리가 절약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허용 전류, 이 전선이 과연 그만큼의 허용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전선을 썼을 때 상당히 먼 거리를 우리가 송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km를 보냈는데 10,000kV를 보냈는데 10,000km를 보냈는데 여기는 5,000V가 나왔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압 강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 이 녀석이 튼튼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죠. 그치?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그런 굵기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되 바로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면 가장 경제적인 굵기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켈빈의 법칙이죠.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그치? 그래서 1년간 잃게 되는 전력 손실량의 금액과, 자, 전력 손실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걸 건설할 때 구입한 단위 길이의 전선비, 그러니까 전선에 들어간 돈이죠. 이거에 대한 뭐 이자, 그 다음에 상각비, 이런 것들을 가산한 연경비가 같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경제적인 굵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가장 경제적인 굵기를 산정하는 법칙이 뭐냐? 그러면 짠돌이, 켈빈의 법칙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죠. 그치? 자, 이거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허용전류가 뭐냐? 허용전류. 우리가 이 전선에 있어서 허용전류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전선에 있어서의 허용전류는 바로 어떤 전류를 흘렸을 때 그 녀석이 온도 상승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비교적 이렇게 전류를 연속적으로 흘릴 때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범위의 상한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전류, 어떤 막대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어떤 전선은 막 열이 나고 거기서 그쵸? 또 화재도 발생하고 이럴 수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선의 최대 허용값 이걸 우리가 허용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 뭐 기기 같은 데서는 전격전류라는 말을 쓰죠. 역시 온도 상승 범위를 역시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전류의 범위를 전격전류 또는 최적의 동작을 보장하는 그쵸? 동작을 보장하는 그런 전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전격전류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지. 참고로 둘을 비교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전선의 보호로 가보는데요. 전선의 보호. 그럼 전선을 우리가 철탑에 이렇게 가설을 할 때 바로 전선이 진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걸 방지하는 요소로 바로 댐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이 강선과 함께 추를 양쪽에 이렇게 매달아서 상당히 송전탑 쪽에서 흔들림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약간은 비중을 더 준 거죠. 그치? 무게를 더 줘서 전선은 저쪽에서 가볍더라도 이 송전탑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힘있게 얘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댐퍼다. 이게 댐퍼라는 얘기죠. 댐퍼. 댐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머로드는 전선 지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전선을 우리가 송전탑에 이렇게 매달아 놓을 때, 그치? 여기에서 매달아 놓을 때, 여기에서 단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진동을 하면서, 그쵸? 그럴 때, 이 녀석, 전선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전선과 같은 종류의 재료로서 이 녀석을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자.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전선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여기가 힘이 분산되니까 바로 단선을 얘는 방지하는 그런 선을 우리가 아머로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같은 재질의 전선을 이렇게 달아서 또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또 전선을 보호하는 또 기능을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송전탑이 있었는데요. 오호, 여기 보니까 지금 축 늘어져서 여기에 전선 위에 뭔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눈이 쌓이고 얼음이 지금 얼려 있는 거죠. 오호, 지금 이런 상태로 축 지금 늘어져 있어요. 겨울에. 그럴 때 이때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선이 확 튄다는 거지. 전선이 도약에 의한 이 상부와 하부의 단락사고를 방지하는 건데요. 뭔가 한번 봅시다. 오호, 여기 지금 보시면, 그치? 여기에 쌓여있던 얼음, 눈들이, 자, 얘는 그대로 있었는데요. 얘가 툭 떨어지면서 이 전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힘을 덜 받게 되니까 얘가 퉁 하고 튀어 올라가게 된다. 그 얘기지. 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둘이 달라붙어 버린 거죠. 이 녀석은 나전선을 쓴다고 했는데, 나전선을 써서 금속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얘네 둘이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그걸 우리가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 얘기죠. 단락사고가 발생한 거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오프셋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뭐냐? 바로 이렇게 생긴 자 철탑 확대를 해봅시다. 했을 때 바로 전선을 그쵸? 예를 들어서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놔서 이 간격을 둠으로써 그쵸? 이 간격을 둠으로써 요 녀석이 이것처럼 퉁 튀어 올라가게 되어도 요 녀석의 전선과 서로 맞닿지 않도록 하는 이 간격을 바로 오프셋이다. 간격을 두면 이 녀석이 설령 축 처졌다가 위로 퉁 튀어 오르더라도 도약을 하더라도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달았을 때와 둘이 혼촉되지 않는다. 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바로 이런 간격을 오프셋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죠? 얘가 튀어 올라도 여기에 전선을 달아놓으면 그치? 여기서도 이만큼의 간격이 그러면 바로 오프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2도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